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한국의 언론들은 외면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베를린에서 이 위험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화기를 품은 바람. 베를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전 세계가 긴장해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615가 다루겠습니다. 예,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깝깝한 정세가 더욱더 깝깝해졌습니다. 언제나 좀 이제나 풀리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속 이러네요. 자, 주간 한반도 소식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 농협의 전산 마비 사태죠. 네. 예, 근데 뭐 농협 해킹 사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북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북에서 이제 기존의 그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북에서 특별히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보면은 천안함과 같은 날조국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원래 사이버전이라는 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이 전쟁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자기들 주장을 미국에 한번 물어봐라. 미국에서 맞다고 하겠는지 뭐 그런 이제 야유를 퍼부으면서 자신들과 이제 무관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제 서울역에서 보관함이 폭파됐잖아요. 예, 사제 폭발로 폭파됐는데 이것도 북의 소용이냐, 1번 보관함이 터졌냐,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부탄가스통에 1번이라 써졌을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그런 있고. 그런 얘기까지도 있고요. 요 기사 댓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찰총국 대변인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짓입니까?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한 짓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댓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지금 30년 이상 된 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학살이 북한 소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5.18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 보관 문서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보수단체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광주 학살은 북한의 그 특수전 군대 600명이 침투해가지고 학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등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보수 단체들이 예전에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 광주 항쟁 자체가 북한의 선동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자면 1980년 광주에는 북한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네. 북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데모를 했는데 북한 군인이 와서 그걸 학살을 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지 당락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에 체포된 미국인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가서 이 사람을 좀 데려올 수 있나 싶었긴 했는데 이 사람도 못 구해왔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가족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날 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그 전용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이고 목사인데 이 사람이 그 언론에서는 마치 선교를 하다가 잡힌 것처럼 돼 있던데 제가 언론 찾아보니까 몇몇 언론에서는 그 낮은 그 경제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목사인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몰래 찍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다 잡힌 게 아니라 간첩 행위를 하다 잡힌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작년 11월에 이제 체포가 된 이후로 이 스웨덴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북에는 스웨덴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스웨덴과 국교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교관들이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6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그 전용수 목사를. 그래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를 허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비교가 되죠. 이 북한 서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억류된 북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4명에 대해서 뭐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사실 잘 지내는지 뭐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남쪽 정부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나, 좀 씁쓸하네요. 네. 미국 의회에서 북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 매년 제출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의미 무슨 의미죠? 미 하원 상원에서 국방부에 매년 북한의 군사 동향을 보고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세계 각국의 특히 이제 미국의 경쟁 국가나 적성 국가들의 군 동향을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이 유일했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뭐 4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매년 보고를 하는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과 함께 이제 북한도 그만큼 미국과 이제 영향력 있는, 군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 가서 평화선언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혹시 재보궐선거 결과에 충격받아서 뭔가 살길을 찾는 거 아니냐? 개과천선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평화선언은커녕 폭탄선언이 돼서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은 대남 노선 자체를 올해 1월 달에 계속 이렇게 대화 공세를 계속 했었는데요. 대남 노선 재검토하고 이제 그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베를린 선언 실체가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선언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이제 제안인데 그냥 네네. 독일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내년에 있을 핵 안보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참가를 하는데 북한을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일단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 진정성을 보여라는데 진정성은 여전히 뭐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역시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이고, 그 핵 안보 정상회담에 그 초청하겠다는 거는 재작년에 이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게 결정냈을 때부터 이미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베를린 제안이라는 건 새로운 내용은 없는, 그냥 그동안 했던 걸 다시 종합해가지고 또 한 번 제안한 그런 꼴이 됐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뭐 다른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북한도 중동의 이 제스맨 혁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에게 초청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북한 정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초청인지 아닌지 의심은 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야당하고 누리꾼들 반응이 다양하고 흥미로워요. 예. 일단 뭐 야당 입장 보면 민주당에서 정세균 최고위원 같은 경우 실현 불가능한 제안만 했다, 이건 뭐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보였고, 그 정동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소무하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접시 갖다 놓고 두루미 초청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제가 뉴스 보니까 뉴스 댓글에 달린 네티즌들의 의견을 아마 좀 차용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댓글을 봤었는데, 예,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뭐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게 그 핵 안보 정상회의라는 게 미국의 핵패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북한이 그게 오겠냐? 어차피 오지도 않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뭐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좀 재밌는 건 조선일보가 이상한 보도를 했어요. 북한이 22년간 이 핵카드를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했는데 이거를 이명박의 그 제안 때문에 그 마법의 카드를 내려놓겠냐, 그러면서 이게 정부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조선일보 같은 쪼찌라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야당 누리꾼들 뭐 전반적으로 다 웃기는 얘기다라는 게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네. 좀 뭐 정상회담, 조건 없이 정상회담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자간 정상 회합이죠. 이 정도는 뭐 회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그 다자간 남북 간 대화도 안 되는데 국제 무대에서 갑자기 만났다고 손 붙잡고 반가워하면 그 진짜 그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서와 이런 것도 없이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방북 당시에 이제 북에서 정상회담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한 역제안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하여튼 내용 수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뭐 하여튼 뭐 시기 뭐 이런 것도 다 뭐 실현 불가능한 것들로만 종합해 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북에서는 이걸 대답을 하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그 올해 들어서서 이 북에서 상당히 대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쪽에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언론에 이제 문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소극적으로 대하느냐, 적극적으로 대해라. 그래서 역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를 제의했는데 대화를 받기는 어려우니까 역제안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도 마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에서 그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4명 그 억류된 4명에 대한 이 회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국군포로 얘기도 같이 하자라는 식의 뭐 엉뚱한 이제 역제안을 하는 식으로 해서 대화를 다 차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원래 카터 그 미국 전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조건 없이 언제든 모든 주제를 가지고 양자 대화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는 조건을 내걸었죠. 비핵화를 확고히 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해라. 그다음에 언제든 모든 주제로 양자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그 내년에 있는 핵 안보 정상회담에서 많은 정상들 모인 자리에서 그냥 한번 같이 보자. 뭐 이런 식의 주제도 그냥 그 미국이 전 세계 이제 핵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제들을 가지고 하는 회담에 북한 와서 뭘 하라는 건지 그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이건 결국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2가지 징후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현인택 장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베를린 선언을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정부의 대북 정책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현인택 장관 이 유임돼 버렸어요. 교체할 것처럼 막판까지 얘기하다가 결국은 유임돼 버렸고 이번에 베를린 선언이라는 것도 뭐 베를린 선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를 베를린 제안을 해버렸는데 이걸 놓고 보면 결국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지금 보면 이제 내년 1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걷어차버리면 남북 대화는 사실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 대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북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 가장 이제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지금까지 이 입장을 심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올 초부터 계속 대화 제의를 했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북미 간의 이제 비공식 접촉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점차 이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끌려 나오는 걸 보고 아 이제 미국이 저 정도 움직이면 한국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화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구두 친서라는 게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친서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 반드시 돼야 되는 내용으로 그 보내는 건데 이 제안을 이런 식으로 이제 걷어찼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거고 도저히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화 제의를 했고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더 이상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밝힌 게 아닌가 생각되고 최근에 그 백두산 관련해서 남북 그 민간 뭐 학자들 사이에 뭐 토론회도 합의가 되고 뭐 이랬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그 계속 이제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대화 언제 하자라고 남쪽에 제안을 했을 때 대화를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무산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볼 때 북한은 어느 정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상황을 뭐 하여튼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북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뭐 전부 다들 혹평을 하고 있고 국민 여론 안에서도 혹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자가 질문하기를 뭐 이대로 이렇게 정권 말까지 남북관계 이렇게 갈 위기는 고조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개선에 이런 게 없어도 괜찮나 이렇게 했더니 남북관계 이대로 계속 가도 상관없다. 아쉬울 거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정부 측의 고위급 인사라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를 돌려세우기는 어렵고 보수라도 결집시키는 데는 요 상태가 괜찮다.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반응이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과연 이대로 계속 이대로 현상 유지 남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에 이제 뭐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고 뭐 남북 간의 충돌이나 어떤 군사적 문제 생기면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군사적 문제에서 미국은 오히려 더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괜히 미국이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해가지고 미국 땅에 뭐 핵미사일 날라오는 걸 미국이 바라진 않을 테고 차라리 죽어도 이명박 혼자 죽어라 뭐 이런 입장이 바로 미국의 입장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순간에서는 미국은 아마 손발을 빼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명박 정부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이명박 정부만 피해를 보면 다행인데 사실 군사적 충돌은 연평도에서 봤듯이 민간인들한테도 피해가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이 대북 인식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이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게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백령도에서 지금 백령도에 현빈이도 갖다 놓고 현빈 씨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빈 씨 갖다 놓고 사격 훈련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한미 간 참모회의 하고 진행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육지에서 본격적으로 붙어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백령도쯤에서 백령도 주민은 이미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백령도나 서해오도, 연평도 이쪽,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계속한단 말이죠. 상륙 훈련도 하고, 사격 훈련하고, 포사격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 계속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서해오도는 버린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민간인들은 이미 인간 방패로서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혹시라도 희생되는 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북에게 사과하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백령도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서해에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섬들 다 제껴놓고 백령도에서 자꾸 군사훈련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언젠간 터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뭐 보이거든요. 또 한 번 총성이 울렸을 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진정 어린 충고와 그 예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도 예견 잘하잖아요. 근데 예견은 그래요. 백령도에서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도 이명박 정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에게. 지금까지 선거에서 이미 다 드러났죠, 사실. 그래서 사소한 대결도 이명박 정권에게 커다란 짐이 될 것이고 심판을 더욱 앞당길 것이고 한나라당이라는 그 무리들, 정치적 무리들이 이 땅에서 싹 사라지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되면 되지. 이것이 보수를 강화하고 어떤 남북 대결을 더 지지하게 하고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 몇 명 죽더라도 내가 살면 된다라는 계산으로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툭툭 뱉고 베를린까지 가서 나라 망신 톡톡히 시키고 이런다고 본인이 살 길이 도모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 끝으로 미국은 도대체 무슨 계산이에요? 뭐 베를린 선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위 당국자 얘기로는 미국과 조율을 거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남북 대화가 돼야지 이후에 뭐 북미 대화도 되고 육자회담도 된다는 게 이미 이제 그 정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정말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압박을 해서라도 네. 좀 대화가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시켰을 텐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건 결국 미국도 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우리도 대화하겠다, 뭐 대화할 준비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명박 뒤에 숨어가지고 오바마가 이명박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대화를 피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 돼버렸고, 이명박이 이제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이게 사실 미국한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했던 뭐 우라늄 농축 계속 해가지고 핵무기 뭐 1년에 몇 개씩 더 만들었다 발표만 하면 미국의 이 핵 그 독점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내년에 핵 안보 정상회의 하면 뭐 합니까? 북한에서 핵미사일 작년에 오바마의 도움으로 10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미국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못하는 건 대화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대결도 겁이 나지만 대화도 겁이 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미국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명박 뒤에 숨어 있군요, 미국이 지금. 예. 자, 오늘 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